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적 본부장 홍창표입니다. 앞서 CIS 본부장께서 인력을 들고 나와서 퀴즈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중국의 수정방 한 2병 들고 왔으면 아주 몰입도가 높아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중국 시장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대응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많은 변화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978년도 개혁개방 이후 4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중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시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우리 기업의 시장 기회는 어디가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에 앞서가지고 중국 시장 하면은, 중국 하면은 어떤 게 들어오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예전에 친구랑 같이 갔던 장각의 황산 또는 맛있는 중국 음식, 백주를 떠오르실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오늘 오전 미국 발표에서 보듯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경쟁 이런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공동부유, 여러 가지 많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도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의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치 쪽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그 특성상 정치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시진핑 정부 집권 3기 신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은 과거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올해는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구성이 된 요인으로 주요 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그게 과거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집권 1, 2, 3기를 맞아가지고 과거 10년간의 중국 시진핑 집권 시기에 국정 운용이 어떻게 되었고,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향후 5년간의 집권 3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1, 2기, 그러니까 과거 10년간은 시진핑 정부가 얘기를 한 게 뭐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노선 견지, 그리고 전면적인 샤오캉 목표의 설정과 완성. 샤오캉이라고 하는 것은 중진국 시대의 진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주의, 문화 강국, 소프트 파워, 중국 몽,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 이런 다소 약간 추상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집권 3기를 맞아서는 성장과 함께 안보 그리고 분배가 상당히 강조가 되는 게 과거 집권 1기, 2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중국의 베이징 근무 이번에 3번째이고 상하이에도 근무를 했었고 했는데, 과거에 제가 중국에 근무를 하면서 또 중국 경제를 이제 바라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점은, 서방의 경제학자들, 언론들은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어렵다고 얘기한 게,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는데 78년도에 개혁 개방하고 2001년 WTO 가입할 때까지 중국 경제는 정말 잘 나갔죠. 근데 그 이후에 2001년도에 WTO 가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중국 경제 어렵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면서 극복을 해왔는데, 제가 지금 중국 거주가 15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정말 작년, 올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틀림이 없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이게 경제 위기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국은 가장 큰 궁금증이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과거와 비할 수 없이 중국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재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극복할 수 있고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내외 제시가 되었습니다. 양회에서 제시가 됐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5%? 6%, 7%가 아니고 코로나 3년 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락다운도 많이 시행이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뭐 풀렸던 소비도 되살아나고 기업들도 생산을 돌아가니까 그보다 훨씬 더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5%는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원도 6%를 예견할 정도로 했는데 보수적인 5%가 나왔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5% 물론 이제 그 연간으로 보면은 5.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시장 지표 흐름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에 있던 둔화이고 소비가 하반기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올해 중국 경제 저희가 보기에 한 5.3% 내외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그 오전에 그 이시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4에서 5.5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5.3에서 5% 한 초반 정도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올해 7, 8월에 상당히 많은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냈는데 그런 정책이 약발을 받기까지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내년 춘절 지나서는 중국 경제가 좀 더 살아날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심리 부분이 되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 전체적인 지표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자, 소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GDP에서 흔히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이게 경제 성장의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기여도가 한 65%, 7% 정도 내외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감소했다는 건 아니고요. 중국이 기대한 소비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외식 소비라든지 온라인 소비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전체 포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 소비가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GDP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비 수요 동향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는 나라다. 그 실버 시장이 중국에 현재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료라든지 보건, 헬스케어, 재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3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형 가전, 소형 제품, 디지털 제품, 반려동물 용품, 헬스, 의료 미용 이런 부분인데 반려동물 용품을 보면은 중국의 반려묘 수가 4,800만 마리, 반려견 수가 5,200만 마리, 도합 1억 마리의 반려용품 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두 번째, 의료 미용입니다. 중국에 제가 지방 정부를 출장을 가다 보면은 의료 미용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 정부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시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여러 생산 부분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고가 누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중국의 수입 수요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그런 재고 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올해 중반 들어가지고 그런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라든지 또 수입 이런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수입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현재 가장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입니다. 두 가지 디지털 경제 그리고 녹색 친환경 탈탄소 이거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뭐 장난감, 왕구, 의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제조업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뭐 동남아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마저도 중국산의 어떤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 친환경 산업 조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각광받는 고양이는 녹색 고양이입니다. 친환경 산업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장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의료, 미용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산업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외 교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미국, 일본 편에서도 나왔는데 유일하게 아까 우리 CIS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 쪽 그리고 이후에 발표하신 동남아 쪽과의 어떤 교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보면은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뭐 동남아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하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특히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 RCEP이 발효가 됐습니다. RCEP이 발효가 되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중국의 주요 교역국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3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중국의 대일 수출 수입 교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측 상단의 무역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신흥국가와의 어떤 교역 구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중국산 주로 이제 소비재, 메이드 인 차이나 소비재를 많이 수출했는데 그러한 교역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통신, 전기전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CEP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RCEP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 무역액의 3분의 1, 그리고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들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되겠습니다. RCEP이 지난해 발효가 되면서 특히 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관심, 수출, 교역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중국에 거주를 하면서 베이징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 출장을 가다 보면은 RCEP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 포럼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중국이 아세안 국가와의 어떤 교역 투자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동남아 국가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더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어떤 그 수출이 특히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이제 그렇고요. 그건 결국 이제 관세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비관세 장벽 쪽인데, 관세적인 부분은 한중 FTA 이제 9년차 내년에 10년차를 맞게 되는데, 한중 FTA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관세가 많이 인하가 되고 있고, 또 RCEP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또 관세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비관세 장벽을 많이 또 설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또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상품의 또 등록이라든지 라벨 표기, 또 인증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올해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규정이 발표가 되고 저희가 발빠르게 이 관련해서 저희가 또 세미나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참가했던 기업으로부터 감사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미나 참가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감사선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저희 고토라 홈페이지 또 해외 경제 정보 드림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수출 통제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중 간의 교역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재에 대한 포션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비재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한 4% 정도, 5% 정도 남짓인데, 결국은 중간재 수출이 잘 돼야지 중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반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국 주요 수출품 중에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산업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재고가 많이 쌓였고, 특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제 반도체 재고 조정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단가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을 필두로 해서 계속 이제 내년부터는 좀 수출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고, 그 외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의료기기, 식품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평판 디스플레이라든지 석유화학 원료, 석유 제품, 철강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거냐, 그게 결국은 또 관건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원료, 석유 제품, 철강 이런 부분은 약간 구조적으로 좀 고착화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공급 설비를 확충하면서 많이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도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투자가 상당히 좀 급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리스크가 뭐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중국도 이게 외자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개방하는 이제 분야 산업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규제를 때리고 있고, 또 데이터의 어떤 보호, 데이터 관련된 어떤 규제, 그리고 반간첩법에 대한 시행, 이런 부분이 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진출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생산 기지, 공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소비 시장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또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경제, 산업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통상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경쟁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공급망의 어떤 규제 속에서 중국의 대응은 무엇이냐, 선택지는 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이슈가 되고 두 번째 경제 쪽에는 내수 중심. 기존에 중국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초창기에 해왔습니다만 과거에 내수 주도로 바뀐 게 2008년, 9년 그때였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변수에 이제 너무 휘둘려 가지고 수출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고도화, 내수 중심에서 산업의 고도화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중국 제재,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주로 중국산 이제 막대한 수입되는 그 제품이 되어가지고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산 수입을 막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 들어오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급망 쪽으로 중국에 가장 뼈아파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핀포인트형으로 공급망 부분을 때리는 부분이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대중 제재 특징이고 또 하나가 바로 동맹국과의 협력입니다. 단독으로 안 하겠다. 여러 우방국과의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제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미국의 대중 제재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따라 가지고 중국은 결국 이게 다자주의, 중국도 이제 자기 편 만들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 동남아, 중동, 아세안, 이게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겠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내재화, 그리고 기술 개발, 기술 자립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쪽은 왜 부동산이 중요하냐? 아침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은 특히 이제 건자재라든지 건자재도 많이 있죠. 유리, 철강, 뭐 여러 가지 건자재 플러스 금융, 뭐 임대 이런 쪽에 부동산 연관 산업을 합치면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자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기업도 선별적으로 지금 기사 회생시키는 회생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지금은 침체기고 기업들도 디폴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금 지원, 대출 뭐 연장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내리막길로 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피크 차이나가 한때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향후 10년간 3%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어떤 위기론, 한계론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3%대 저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2035년까지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것이다. 매년 0.2%포인트로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예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 얘기하는 피크 차이나는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3% 성장하면은 튀르키예 같은 그런 GDP를 가진 나라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6%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GDP 같은 나라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 이제 중국이 3%, 4%, 5%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은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씩 생긴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과연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고도화는 한번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중국 시장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분석인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다 가지고 있는 게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한번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섯 가지로 해서 진출 전략을 좀 꼽아봤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구조의 변화, 인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신세대의 어떤 소비 트렌드, 디지털 마케팅, SNS 선호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체험형 소비, 또 이성적, 합리적 소비 이런 부분이 최근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흔히 소비자 팔 때 왕홍, 파워 인플루언서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 각 무역관에서 소비재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왕홍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이런 왕홍을 통한 홍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구 변화로 인한 어떤 새로운 소비 계층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SNS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크로스보더 직구 아까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의 인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소비재 쪽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인증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대한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데 크로스보더 해외 직구 쪽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또 중국의 다양한 해외 직구 플랫폼과 같이 협력을 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증이 없는 제품이라도 중국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기술 협력 그리고 RVC 참여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례는 저희 그 정조우 무역관의 수출 지원 성공 사례입니다. 이 중국 기업은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설비 같은 걸 발주할 때 AS가 용이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중국은 GPA 그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비라든지 각종 정부 조달 쪽에 들어갈 때는 GPA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WTO 그 정부 조달 위원회 그 니콜라스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나라는 한국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설비에 대한 또 수출을 할 때 AS가 필요한데 그 AS를 적기에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유럽, 미국 도저히 안 됩니다.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례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FTA 관세 활용 부분은 한중 FTA 그리고 RCEP을 통해 가지고 한중 간의 관세가 상당히 많이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베이징 무역관에서 지원한 사례인데 이 업체가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 이제 일본산하고 한국산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일본산 대비해 가지고 한국산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크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한중 FTA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수입 관세율이 6%가 아닌 0%더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이어가 수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 중립 쪽인데 중국의 그 국유 기업에 대한 어떤 조달 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산화 정책이 있고 바이 차이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T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국유기업의 협력사를 통해서 우회 진출한 그런 사례가 되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격 중국의 에이전트를 소개를 했고 그 에이전트가 다양한 중국 시장에 마케팅을 함으로써 수출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역에 대한 또 소비 이제 진작책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N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광저우, 뭐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진출하지 않고 내륙에 진출했어요. 그 중서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살아 있고 또 시장 경쟁도 상대적으로 덜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우한에 진출하면서 거점을 마련했고 계속 매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한랄 같은 경우에 흔히 한랄 식품 인증이 있으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중동 시장 또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을 생각할 텐데 중국에도 이슬람 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요. 3천만 명의 한랄 인구가 중국에 있고 그 시장은 정말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상당히 유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방 정부는 여전히 한국과의 이제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만 보지 말고 내륙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은 그만큼 더 많은 시장이 또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